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뒤에는 사실 엄청난 실패, 또 천문학적인 투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과정이 정말 길고 험난하죠. 네. 신약 하나가 연구실에서 나와서 우리 손에 닿기까지 그 성공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생각보다 훨씬 낮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바이킹 테라퓨틱스처럼 아직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이런 바이오텍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의 가치는 도대체 어떻게 매겨지는 걸까요? 네, 그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요. 이 흥미진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살얼음판 같은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0년간의 방대한 임상개발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가 하나 있고요. 10년치 데이터면 정말 방대하네요. 네, 그리고 바이오텍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가이드, 이것도 살펴볼 거고요. 가치평가 방법론이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죠. 바이킹 테라퓨틱스, VKTX, 이 회사의 최신 동향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그 의미를 파헤쳐 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 숫자나 전략들이 실제로는 뭘 의미하는지 그 속뜻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서요. 신약 개발 성공의 어떤 냉정한 현실을 좀 보고 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뭔지 네, 그리고 바이오케인 테라퓨틱스 같은 기업의 잠재력과 위험 이걸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구조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네요. 궁극적으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서 바이오 제약 분야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걸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신약 개발이라는 이 마라톤 완주율부터 한번 보죠. 한국바이오협회 보고서를 보니까 좀 충격적이던데요. 네, 그렇죠. 수치가 꽤 낮습니다. 2011년부터 10년간 임상 1상에 진입한 후보 물질이 최종 판매 허가까지 받을 확률, 이걸 LOA라고 부르죠. 네, Likelihood of Approval, LOA입니다. 이 LOA가 평균 7.9%에 불과하다고요? 맞습니다. 100개 시도하면 8개가 채 안 된다는 거죠. 와, 정말 낮은데요. 정말 좁은 문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구간이 바로 임상 2상이에요. 임상 이상이요? 네, 흔히들 죽음의 계곡, Valley of Death라고도 부르는데 2단계 성공률이 고작 28.9%입니다. 28.9%요? 다른 단계는 어떤데요? 안전성을 주로 보는 임상 1상은 성공률이 52% 정도 되고요. 대규모로 약효를 최종 확인하는 3상은 57.8%, 그리고 마지막 허가심사 단계는 90.6%나 되거든요. 와, 그럼 이상이 유독 낮은 거네요? 네,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죠. 왜 하필 임상 이상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임상 이상은 그 실험실 수준의 가능성을 넘어서요. 실제 환자에게서 약효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제대로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 증명이라는 거요? 네, 맞아요. Proof of Concept 단계죠. 여기서 만약 약효가 좀 불분명하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러면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3상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단순히 약효뿐만 아니라 개발 비용이라든지 시장 경쟁 상황, 상업화 가능성까지 다 고려해서 아주 냉정하게. 계속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군요. 고노고 결정. 네, 맞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질환별로도 성공률 차이가 아주 크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야는 좀 괜찮고 어떤 분야는 정말 성공하기 어렵고 그런가요? 네,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1상부터 최종 승인까지 성공률이 23.9%로 가장 높아요. 오, 꽤 높네요. 평균보다 훨씬. 네, 비교적 좀 명확한 바이오마커나 타겟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비뇨기 질환은 3.6%예요. 3.6%요? 와, 정말 낮네요. 네, 거의 7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처참한 수준입니다. 항암제는 어때요? 항암제 개발이 워낙 많으니까요. 항암제 분야는 시도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 성공률은 5.3%로 낮은 편인데요. 평균보다 낮네요. 네, 그런데 특정 기전을 파고드는 면역 항암제만 놓고 보면 12.4%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군요. 면역 항암제는 좀 다르군요. 네, 이게 결국 질병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원인 규명이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성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적이 있던데요. 희귀질환 치료제 성공률이 17.0%로 꽤 높아요. 평균보다 훨씬 높은데 환자 수가 적은데도 성공률이 높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희귀 질환은 전통적으로 성공률이 높았어요. 그 이유가 규제 당국의 신속 심사라든지 아니면 개발 지원 혜택 같은 게 있고요. 아, 그런 인센티브가 있군요. 네, 그리고 임상 대상 환자군이 좀 더 명확하다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이 17%라는 수치도요. 예전 보고서 2016년 보고서에서는 25.3%였거든요. 꽤 많이 낮아졌네요. 네, 상당히 감소했죠.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생물학적 기전이나 병리를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아하, 더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평균보단 훨씬 높은 성공률입니다. 반면에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은 좀 낮다고요. 네, 맞아요. 당뇨병 같은 유행성 만성질환 치료제는 전체 LOA가 5.9%로 낮은 편입니다. 시장은 엄청 크지만 경쟁도 치열하고 또 장기적인 효과나 안전성을 입증하기가 좀 까다롭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낮은 성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뭔가 전략 같은 걸 쓸 거 아니에요. 그냥 운에만 맡길 수는 없을 텐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있는 점이 나오는데요. 그 카르티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면역세포 치료제. 네, 카르티가 17.3%, 또 RNAI라고 이것도 최신 기술인데 13.5%. 이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최첨단 치료법들이 오히려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왜 그런 거죠? 아마도 더 정밀하게 타겟을 잡거나 작용 기전이 명확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이오마커 활용이에요. 바이오마커요? 네, 특정 바이오마커, 그러니까 약물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생체 지표인데요. 이걸 가진 환자만 선별해서 임상을 진행하면 전체 성공률 LOA가 15.9%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거의 2배나 높아집니다. 와, 2배나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 죽음의 계곡, 임상 이상 통과율을 아주 극적으로 높여주죠. 아, 그러니까 딱 약이 잘 들을 사람만 골라서 임상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결국 질병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정교한 타겟 설정, 환자 선별 전략, 이런 것들이 성공의 열쇠인 셈입니다. 개발 기간도 만만치 않던데요. 평균 10년 반이나 걸린다니 정말 긴 시간입니다. 이 기간도 혹시 성공률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평균 10.5년 정도 걸립니다. 1상이 한 2.3년, 2상이 3.6년, 3상이 3.3년, 허가 교체 단계가 1.3년 정도요. 와, 단계별로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네, 근데 재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성공률, 즉 LOA가 높은 질환군일수록 개발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안과, 감염, 대사질환처럼 LOA 상위권 질환들은 대부분 개발 기간이 10년 미만이에요. 반대로 성공률이 낮은 비뇨기 질환은 12.2년, 심혈관 질환 11.5년, 신경질환 이런 쪽은 평균 개발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죠. 항암제는 어떤가요? 항암제는 평균하고 비슷하게 10.3년 정도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일상이 좀 길고 허가 신청 기간은 좀 짧아요. 네, 최근에는 바구니형 임상시험이라고 해서요. 하나의 약물로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여러 암 종류를 동시에 공략하는 그런 혁신적인 임상 디자인을 통해서 기간 단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바구니형 임상시험이요. 이름이 재밌네요. 네, 여러 개를 한 바구니에 담는다는 의미죠. 자, 이렇게 들어보니 성공 확률은 낮고 시간과 비용은 엄청나게 들고 정말 신약 개발 보통 일이 아닌데요. 도대체 이런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오텍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특히 아직 매출도 없는 초기 기업들은 더 막막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정말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평가 방법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험 조정 순현재 가치, 영어로는 RNPV라고 하는데요. Risk Adjusted Net Present Value 방식입니다. RNPV. 어렵네요. 네, 그리고 또 벤처 캐피털, VC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경영진의 어떤 유연성을 반영하는 실물 옵션, Real Options 방식도 있습니다. 실물 옵션이요? 네, 그리고 특히 오늘 살펴볼 바이킹 테라퓨틱스처럼 여러 개의 신약 후보 물질, 그러니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경우에는 각 자산의 가치를 다 합산하는 사업 부문 합산 가치, SOTP 방식이 아주 유용합니다. SOTP. Sum of the parts. 네, 맞습니다. 그 RNPV 방식,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래 가치를 현재로 가져오고 위험을 반영한다. 뭐 이 정도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네, 개념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신약이 성공해서 시장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미래에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들일까 이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요. 네. 그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네. 근데 성공 확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7.9%라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임상 단계별 성공 확률, 아까 말씀드린 LOA를 곱해서 성공했을 경우에 기대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아하, 확률을 곱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갈 연구 개발 비용, R&D 비용도 예측을 해서 이것도 현재 가치고 할인을 합니다. 비용까지 고려하는군요. 네, 이 비용을 앞서 계산한 기대 가치에서 빼주는 거죠. 이렇게 위험이랑 비용을 모두 고려해서 나온 값, 이게 바로 RMPV, 즉 해당 신약 파이프라인의 현재 가치라고 보는 겁니다. 아, 복잡하지만 이해는 되네요. 그럼 VC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VC들은 아무래도 좀 더 출구, 그러니까 엑시트 전략에 초점을 맞춥니다. 엑시트요? 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몇 년 뒤에 상장하거나 M&A 될 때 그때 기업 가치가 얼마가 될지를 먼저 예상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먼저 보는군요. 그렇죠. 이때부터 뭐 비슷한 회사들의 매출이나 이익 대비 기업 가치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죠. 이런 시장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요. 네. 그렇게 미래의 목표 기업 가치를 설정한 뒤에 자신들이 투자해서 회수할 때까지 기대하는 아주 높은 수익률, 이걸 허들레이트라고 하는데요. 허들레이트요? 네, 이걸 역으로 적용해서 현재 이 정도 가치로 평가되어야 우리 목표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죠. 아,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 가치를 역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투자금 대비 지분 확보율, 그리고 미래 가치 상승, 이걸 다 연계해서 보는 방식이죠. 그러면 같은 신약을 놓고도 평가 방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꽤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자료의 예시 연구를 보면요. 개발 초기 단계일수록 VC 방식의 평가액이 RMPV 방식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뚜렷했어요. 왜 그렇죠? 임상 1상 단계에서는 VC 평가액이 RMPV의 한 74% 수준이었는데 후기 단계인 3상에서는 49%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지네요. 네,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VC들의 그 높은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 때문에 현재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위험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계산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위험을 보는 시각이 다르군요. 아까 SOTP, 사업부문 합산가치 방식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건 여러 파이프라인을 가진 바이킹 같은 회사에 유용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SOTP는 마치 여러 사업부를 가진 대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 바이킹이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있고 메시 치료제 파이프라인, 또 희귀질환 치료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파이프라인을 가장 적합한 방법, 주로 RMPV겠죠. 이걸로 개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각각 따로따로요? 네, 이때 각 파이프라인의 임상 단계나 시장 잠재력, 성공 확률 이런 걸 다 다르게 적용하겠죠. 그렇게 개별적으로 평가된 가치들을 모두 더해서 기업 전체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아, 그럼 각 파이프라인별 가치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각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고 또 M&A 할 때 특정 파이프라인만 인수하거나 분사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자,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실제 사례를 좀 들여다보죠. 요즘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는 회사죠. 바이킹 테라퓨틱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M&A 루머도 끊이지 않고 주가 변동성도 상당한데요. 이 회사를 통해서 방금 이야기 나눈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임상 단계 바이오텍이고요. 특히 비만 치료제하고 MASH, 그러니까 대사기능 장애 관련 지방간염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핵심입니다. 네. 먼저 재무 상태를 좀 보면요. 아직 상용화된 제품이 없기 때문에 R&D 비용 지출이 크고 순손실을 기록하는 전형적인 개발 단계 바이오텍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돈을 계속 써야 하는 단계니까요. 네.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후기 임상 진행 때문에 R&D 비용이 크게 늘면서 순손실 폭도 확대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개발을 뒷받침할 자금이죠. 그렇죠. 현금이 중요하죠. 네. 2024년 초에 대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상당한 현금을 확보했고요. 최근에도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외부 업체랑 계약을 맺는 등 후기 임상과 잠재적인 상업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현금 보유액이 앞으로 개발 여정에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될 겁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사는 비만 치료제 VK273호일 텐데요. 이미 일라인일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딱 버티고 있는 시장인데 바이킹의 약물은 어떤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나요? VK2735는 GLP-1하고 GIP라는 두 가지 장호르몬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작용제입니다. 이중작용제요? 네. 현재 주사제하고 먹는 약, 그러니까 경구제 두 가지 형태로 개발 중인데 이게 또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예요. 아, 두 가지 형태군요. 네. 먼저 주사제 같은 경우는 2024년 초에 발표된 이상-임상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3주 만에 아주 높은 체중 감량 효과랑 좋은 내약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큰 기대를 모았죠. 네, 그때 주가도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대규모 3상 임상에 진입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성공 확률의 중요한 분기점인 거죠. 그렇죠. 삼상 성공 여부가 중요하겠네요. 네. 3상 성공 여부가 기업 가치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리고 월일회 투여하는 유지요법 가능성도 지금 탐색 중인데 이건 편의성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회면 정말 편하겠네요. 경구제는 어떤가요? 먹는 약은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네, 먹는 비만 치료제는 편의성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바이킹도 일상에서 긍정적인 초기 데이터를 발표했었고요. 최근에 13류 투여한 이상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긴 했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엇갈렸다고요? 왜죠? 일부 투자자들은 경쟁 약물들, 릴리나 노부 약물 대비해서 감량폭이 좀 기대에 못 미친다. 그리고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 때문에 중단한 비율 28%가 다소 높다. 이런 점을 좀 우려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죠. 아, 기대치가 워낙 높았군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유망한 후보 물질이라도 시장의 높은 기대치,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평가가 얼마나 냉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딱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만만큼이나 메쉬 치료제 VK809도 기대가 크다고 들었어요. 이 분야는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메쉬는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리면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이죠. 네. VK809는 간에 주로 작용하는 THR 베타 작용제라는 건데요. 2비상 임상에서 간지방량 감소는 물론이고 간 염증이나 섬유화 개선에서도 위약 대비해서 아주 우수한 동급 최고, 베스트 인 클래스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어요. 동급 최고 수준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성과입니다. 현재 FDA와 이상 종류 미팅을 마쳤고 다음 단계 개발을 위해서는 파트너십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거든요. 아, 자체 개발이 아니라 파트너를 찾는군요. 네, 이건 아마 자체 개발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을 통해서 위험은 좀 분산하고 가치는 극대화하려는 그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그 외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나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면 아까 말한 SOTP 관점에서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희귀 유전 질환인 X연관 부심백질이 영양증, 줄여서 XALD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 후보 물질 VK024도 1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XALD요? 그건 어떤 질환인가요? 심경계를 점진적으로 손상시키는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또한 아밀린 수용체 작용제라는 비만이나 대사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기전의 초기 연구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고요. 아, 초기 연구도 하고 있군요. 네. 이렇게 여러 질환 영역에 걸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위험 분산 효과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SOTP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각 파이프라인의 잠재력을 더 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바이오텍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안고 가는 거니까요. 바이킹이 직면한 주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위험 요인도 많습니다. 아무리 초기 데이터가 좋아도 후기 임상 실패 가능성은 늘 존재하죠. 특히 이 3상은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만 시장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릴리, 노보노디스크 같은 거대 기업과의 경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네,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네, 후발주자로서 뭔가 차별화된 강점을 확실히 보여줘야 하고요. 또 약물 생산을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문제,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견 가능성, 아, 부작용도 무섭죠. 네, 그리고 까다로운 규제 당국의 허들,
또 개발에 성공해도 비싼 약값을 보험사가 순순히 인정해 줄지 이 보험급여 문제도 있고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위한 추가 자금 조달 필요성 등등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RMPV 계산할 때 할인율이나 성공 확률에 반영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위험들이 다 숫자로 반영되는 거네요. 시장에서는 계속 M&A 관여성이 거론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M&A가 된다면 아까 설명해 주신 가치 평가 방식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메쉬 분야에서 보여준 그 뛰어난 데이터,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잠재력 때문에 바이킹은 아주 매력적인 M&A 타겟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 거대 제약사가 인수를 검토한다면 바로 그 SOTP 방식으로 각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합산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SOTP 방식으로요? 네. 이때 각 파이프라인의 임상 단계나 데이터의 질, 시장 규모, 경쟁 상황, 특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RNPV를 계산하고 여기에 뭐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걸 더해서 최종 인수 가격을 제시하겠죠. 그렇군요.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그 3상 임상 결과가 M&A 성사 여부나 기업 가치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삼상 결과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결과가 좋으면 기업 가치가 뭐 엄청나게 뛰겠지만 실패한다면 정말 큰 타격을 입겠죠.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약 개발 성공률이라는 아주 냉정한 현실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 위험과 잠재력을 측정하는 가치 평가 방법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제 보여주는 바이킹 테라퓨틱스 사례까지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7.9%라는 낮은 성공률, 임상 이상이라는 그 죽음의 계곡, 질환별로 천차만별인 성공 가능성, 그리고 RNPV, SOTP 같은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평가 도구들까지. 네, 그렇죠. 바이킹은 거대 시장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정말 치열한 경쟁과 임상 실패라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그야말로 바이오텍 산업의 역동성과 불확실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바이오제약 투자의 이면, 그러니까 뉴스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그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가치평가의 논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단순히 어떤 약이 개발 중이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약의 성공 가능성과 가치는 지금 어떻게 측정되고 있는가, 이걸 보는 눈을 기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은 낮고 비용은 정말 막대하지만 성공했을 때 인류 건강 증진 효과나 경제적 가치는 정말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파급 효과가 크죠. 네. 바이킹 테라퓨틱스 같은 기업들이 보여주듯이 특히 비만처럼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들이 있는 시장의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위험과 잠재적인 보상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실패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도전사들에게 우리는 어떤 지원과 평가를 해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